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또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연기금이 14년 만에 최장 랠리 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향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우려스러운 건 트럼프의 발언이겠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 25% 혹은 그 이상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년 동안 더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주요 수출의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긴장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미국에 직접 공장을 이렇게 지어서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가 실제로 25% 이상 또 이게 연중 내내 올라간다고 치면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 타격은 자동차나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이미 짓고 하고 있는데 에 비해서는 더 클 수밖에 없으냐.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많으실 텐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직도요 트럼프 발언에 좀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시장 빠르게 좀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모닝체크 방산주 얘기부터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방산주 급등했다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아실 텐데요. 일단 주가를 좀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4만 3천 원, 장중 65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어제 11만 원, 6만 6천 원이라고 해서 1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밑에 한화 시스템까지 이렇게 방산 관련주들 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주항공도 요즘에는 방산으로 좀 같이 많이 섞이죠. 우리기술, 세트레가의 항공우주 이런 회사들도 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방산주 급등한 이유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실적이 일단 작년에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제 또 급등을 했었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의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지금 임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이 종전 협상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쪽도 여기에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건데 반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유럽연합의 이제 회원국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자체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가성비 좋기로 잘 알려진 이 K방산에 뭔가 또 수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어제 작용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수급도 여전히 뭐 이렇게 성장성이라든가 모멘텀이 나오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수급을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작동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만 100%가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수급도 그렇고 뭐 모멘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뭐 다 좋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을 좀 가보겠습니다. 건설주도 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건설지수가 올 들어서 12%, KLX 건설지수가 14.7%. 여기 이제 보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은 이렇게 좀 급등을 했고요. 종목별로 보면 현대건설이 34%올 들어서 DLENC, 삼성 E&I, 대우건설 등이 이제 두 자릿수 이렇게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작년에는 코스피 건설지수가 거의 10% 가까이, 그다음에 KLX 건설지수는 무려 17% 넘게 급락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건설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뭐 기억을 되돌려 그러면 뭐 생각이 나실 텐데 그게 이제 지금 뭔가 좀 반등의 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사실은 부동산 시장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설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유들은 일단 첫 번째 작년에 대부분 빅베스라고 그랬죠. 부진한 어떤 실적들은 회계적으로 다 좀 털어내는 부분 회사들이 좀 여러 군데 있었고 현대건설이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돼서 건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도 이 건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건설 회사들이 또 러시아 쪽하고의 관계도 좀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건설업체 내부적으로는 작년까지요. 이 저수익 현장이 거의 대부분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조선주 우리 얘기할 때 저가에 수주했던 그런 물량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작년 초반에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저가 어떤 수주 어떤 선박들이 거의 대부분 작년에 다 이제 털어냈거든요. 마찬가지로 건설사들도 사실은 지어주긴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남는 이런 어떤 현장들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거의 다 이제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다면 올해는 수익이 그만큼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체코 원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밖에서 원전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나라 건설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점들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주들은 그래서 올해 좀 반등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표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사항 가보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얘기인데요.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판매가 계속 늘어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파마리서치 올 들어서 22% 가까이, 휴젤도 17% 넘게, 휴메틱스도 15% 가까이 이렇게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인데요. 대웅제약만 이제 조금 아쉽게 마이너스 1% 정도 이런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파마리서치를 중심으로 이게 보톡스나 필러라든가 이런 K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의 이 주가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역시 연초부터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출이 잘 되는 게 특정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주, 그다음에 남미, 유럽, 아시아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중동까지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보톡스 제품들이 미국산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품질은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K 뭐에 붙는 이 부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좋은 가성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이 보톡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1%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 미용 기기, 미용 의료 쪽 기기 회사들도 올 후반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밤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등락을 오갔지만 장 막판 부분에 힘을 내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날장에서 S&P 500이 0.25% 오름폭을 보인 채 6,129선을 찍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다만 빅테크 종목들의 주요 기업들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이 그닥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20거래일 연속으로 최장기간의 상승 랠리를 보여왔던 메타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 2.7% 지수 하락을 보인 채 2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0.5%대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이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의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의 촉매제로는 작용되지 못한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처음으로 같이 공동 언론 인터뷰에 나섭니다. 팍스뉴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데 해당 인터뷰 안에서 전해지는 내용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보시고요. 간밤 원자재 쪽 그리고 금 가격 또한 일제히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금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2,954달러까지 넘어온 상황이고 1분기 안으로 금 가격이 3,000달러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 사이에 미국과 러시아 이 평화 협상과 관련된 종전 내용이 전해졌죠. 종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만큼 앞으로 나오는 일정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로는 제조업 쪽의 지표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5.7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대를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뒤엎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지속적인 성장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 쪽의 발언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금리 인하와 관련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확인해 드린 대로 종전과 관련된 내용 전해졌는데 오늘 재건과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제 시간외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LS그룹주들 오늘 추가적으로 전력과 원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지도 지켜보시죠.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CEO 직접적으로 양자 컴퓨터 상용화와 관련된 코멘트를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국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5년 안으로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그 안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만큼 보통 상용화 시기와 맞물려서 늘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오늘 해당 섹터 안에서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고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았는데 주요 경제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할 건 미국의 1월 FOMC 회의록이 되겠죠.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이 국내 증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가 됐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일단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시장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 이슈 또 토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박근호의 빅샷의 이슈는 어떤 거를 볼까요? 공매도 얘기군요. 예, 네. 다음 달 말에 재개된다는 얘기는 좀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얘기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공매도 하면은 과거에 이제 그 특정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불법 공매도를 해서 무차익 공매도를 해서 좀 문제가 거기서 촉발이 됐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왜 싫어할까라고, 저도 이제 개인 투자 중에 한 명이고, 그 작년에 그게 이슈였잖아요. 네, 왜 싫어할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이제 불공평하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대비해서 이제 불공평하다라는 게 어떤 게 불공평하냐면은 어떤 정도 한도도 있고 굉장히 좀 절차도 좀 복잡하고 개인이 하기에. 그렇죠. 개인이 하기에.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번에 가장 바뀐 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전산화거든요. 네. 전산화. 근데 그 전에는 전산화가 안 됐었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는 수기로. 공매도를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요? 뭐 빌린 거 얼마 주문 내는 거 이런 걸 다 수기로
수기로 작성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만도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워낙 당연히 공매도가 그렇죠. 거기는 우리나라랑 뭐 대만만 전사했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선화가 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처벌이 좀 많이 엄청 세졌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처벌이 굉장히 세는데 일본은 처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벌금 같은 게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리고 무기징역까지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번에 바뀌었었는데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라는 기관이 공매도를 칠 때 많이 올라갔고 고점에서 뭐 이 종목이 정말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매도를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멀쩡한 종목이 저평가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공매도로 주가의 상승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약간 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 공매도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면이 그래요? 그걸 한번 잠깐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보죠.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말씀하신 대로 좀 긍정적인 거. 이거는 힌덴버그. 이게 이제 그 비행선 옛날에 네, 힌덴부르크. 힌덴부르크에서 이제 독일에서 미국 네. 뉴저지로 가다가 이제 추락을 해서 여객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여객기죠. 비행선. 네, 비행선. 이제 이걸 의미하는 것은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는 이 힌덴부르크를 본 따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골라내겠다라고 해서 힌덴버그 리서치 얼마 전에 이제 청산을 했죠. 이제 이 대표가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가족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 힌덴버그 리서치를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이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니콜라 수소 트럭이 사기에 가깝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시장에서 밝힌 게 맞아요. 이 네. 힌덴버그 리서치거든요. 니콜라 수소 트럭이 막 달려요. 막 달리는데 알고 봤더니 달리는 게 아니라 언덕에서 밀어갖고 언덕 내리막길에서 밀어갖고 저거는 자체적으로 달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밝힌 게 바로 이 힌덴버그 리서치거든요. 이거는 사기죠.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약간 너무 고평가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골라서 이 매도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는 좀 힘들고 우리나라 여건상 좀 그런 면이 그렇죠. 있죠. 뭐 협박 전화도 엄청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3월 31일 날 이제 4달 말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는데 과거에는 공매도가 살짝 재개됐을 때 코스피 2000, 코스닥 150 위주로 이제 재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뒤에 재개가 됐을 때 공매도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그게 좀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분들이 네. 그분들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공매도에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이제 키워드를 먼저 좀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타겟. 예.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살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군들이 이제 증권사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팬덤이 굉장히 두꺼운 업종군들이라 증권사에서는 공매도가 3월 31일 재개되면 이런 업종군들을 조금은 조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겁니까?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G를 보면 이제 네. 공매도의 타겟으로 하고 이제 증권가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 이게 좀 조선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조선주 전반적으로. 근데 방산주가 사실 조선주보다 더 올랐다라고 몰랐는데 왜 방산주는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방산주를 공매도 매도 타켓으로 지금 찝어주는 증권사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이 방산주 자체는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도 좋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직 차익 실현하기 전에 어떤 물량들을 미리 공매도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조선주도 물론 수급이 좋긴 합니다만 약간씩 좀 풀리는 좀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전 증권사 이제 이 공매도 관련돼서 이런 업종군들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주는 증권사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조선주를 좀 꼽았고요. 그 다음은 이겁니다. 이건데, 로봇, 예. 네, 이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나온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실 미래 성장성을 어느 정도로 주가에 적용을 시키느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 매출 뭐 100억 조금 넘는 기업이 7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참 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원래 뭐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성장성을 먹고 자란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게 좀 약간 선을 넘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네, 들기도 네. 하는데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일단은 이제 실적적인 바탕 없이 사실 방산과 조선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그럼요.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발 어떤 그 뉴스의 타이틀로도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 리스키하다라고 증권사들 공통적으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조선, 두 번째가 로봇이 이제 공매도의 첫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죠. 네. 그날이오.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역사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시작돼서 네 번째로 이제 재개되는 상황인데 그 앞전 세 번 동안에 그 공매도 기간 동안의 흐름과 그다음에 공매도가 풀린 후의 흐름,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외국인들은 어떠한 포지션을 시장에서 가져갔는지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폐쇄했다가 네, 다시 네. 재개장됐을 때 네. 얘기네요. 이제 자, 첫 번째 공매도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2008년도 때 10월 달서부터 다음해 이제 9월까지 약 1년 정도 이 노란색 구간이 공매도가 금지가 된 구간이고요. 네. 그다음 이게 노란색 바깥쪽 부분은 공매도가 풀린 다음에 흐름, 네, 빨간색 흐름은 이 공매도 기간 동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사실 없죠. 뭐 담보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 공매도 후에는 워낙에 2008년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풀린 뭐 외국인들 바다가 이제 공매도 기간에서부터 물이 들어오고 있었었죠. 네. 그다음에 계속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 공매도는 언제였냐면 이제 유럽 재정 위기 때 그러네요. 2011년도 좀 굉장히 짧았죠. 네네네. 네, 한 두 달 정도 두 달, 세 달 정도 갔는데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초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단기간에 좀 했는데 그 후에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반등 주고 외국인 수급도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묘하게 보면 사실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지수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매도 이제 코로나 위기 때 가장 중요한데 이때는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좀 길었었죠. 그러게요. 근데 이때 안 오르면 사실 주식도 아니었고 예. 주식도 아니었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지는데도 이때 이제 뭐 그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맞아요. 개인 투자들이 엄청난 매수를 했고 사실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가장 많이 냈던 어떤 구간이 아닌가라는 가장 생각이 최근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 거품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통 뭐 10배 오른 종목 찾기가 어렵지 않을 정도로 거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사실 이 고점쯤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도 한 1년 이상 좀 힘들었던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어떨까? 이번에 이제 앵커님 역사상 최장 공매도 금지 구간이거든요. 1년 네. 6개월.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금지가 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냐 아니면 거품이 껴있는 시장인가 중요한데 우리 앵커님께서는 혹시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폴린 일단 다음에. 시장에 거품이 껴있다고 볼 시장은 우리는 현재는 아니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또 과거 공매도 때는 보면은 지금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팬데믹 다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외부적인 위기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매도가 진행이 됐었다 그러면 이번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주가가 막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공매도를 실시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정치적인 뭐 네. 그런 이유들이 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잣대로 좀 전망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뭐 어떤 종목, 과거에 이제 공매도가 들어가기 전에 대차 잔고가 가장 많았던 종목군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실적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올라요. 종목군들 위주만 좀 조심을 하면 시장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네. 이 회색이 그 코스피 시장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공매도 금지된 기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군들은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해서 계속 더 빠졌죠. 빠졌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공매도가 주가 흐름에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누군가 공매도를 하니까 싫을 뿐이지 주가 흐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어서 어차피 떨어질 종목을 공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공매도는 이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한 방향만 열어주는 네.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있고 물론 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이 선진화되는 하나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탑픽도 좀 봐야 되겠죠? 네. 예, 나왔습니다. 하이브요? 왜 하이브. 하이브입니까? 일단 지금 어지러운 시장 상황에서 좀 자유롭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막 사기 시작했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가라는 게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하는 투자 방식인데 하이브는 그럼 그 거꾸로라는 얘기냐? 주가가 네. 좀 올라갈 것 같다고 보시는 지금 거군요. 오히려 하이브 같은 종목을 공매도를 쳤다가는 이게 좀 손실이 좀 커질 수도 있는. 네. 자, 그에 대한 근거는 사실 저는 리포트를 볼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서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는 사실 그렇게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뭐 하이브 매출의 근데 추이를 보거나 아니면 아티스트들의 지금 활동을 보면은 굉장히 좀 올해 그리고 네. 내년까지 르세라핌이나 뭐 아일리 그다음에 보이즈 넥스도어인가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뉴진스에 대한 노이즈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보통 완전체 BTS가 이제 컴백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 동안에 하이브를 솔직히 먹여 살렸던 BTS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으면 이들이 왔을 때는 사실 뭐 말이 좀 약간 좀 그렇긴 합니다만 퀀텀 점프도 가능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만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작년 가을 기준에서 40~50% 정도씩 엔터들이 다 올랐는데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이에요. 이제 기관수는 워낙에 이제 탄탄하고 1월 작년 말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하다가 올해 들어서 좀 사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 좀 여기 끝에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의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성장성,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모멘텀까지 있는 회사들은 사실 공매도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손해 볼 일을 걔들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또 공매도라는 이 제도가 3월 말에 시작되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 또 새로운 또 시장이 하나 생각해야 될 변수가 생긴 네, 셈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박근호 이사님과는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목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나 매도의 시그널을 줬던 종목들 그리고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우리 은별 앵커께서 숙제를 해주셔갖고 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체결 강도는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딱 좀 교과서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하느라고 네. 어제 좀 약간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명신산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명신산업 뭐 테슬라 관련 매출이 뭐 굉장히 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자, 여기에서 은별 앵커께서 만약에 딱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이미지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네. 바닥권에서 딱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급락하기 전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 정말 잘 팔았다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저 파란색 음봉. 여기 욕심이 네. 최고점에서 네, 머리에 팔고 싶습니다. 최저점에서 사서 네. 최고점에 팔겠다. 네. 네, 맞긴 하죠. 누구나 그거를 이제 원하죠. 근데 제가 이제 딱 가려놨을 때 네.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줄 수도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 N자로 접고 간다. 네. 이렇게 N자로 접고 갈 수 있고 이제 밑꼬리를 달렸기 때문에 N자로 접고 갈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이 구간에서 밑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날 팔았을 때 저는 사실 기분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급락 전날이니까 이틀 연속 이제 3일 연속 실질적으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체결 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결 강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100 이상 유지하다가 그날 이제 보합이죠, 보합.
보합인 날, 네. 보합인 날 사실 체결 강도 이렇게 딱 빠질 필요는 거의 없거든요. 그동안 네.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일 체결 강도도 그 전서부터 이제 빠져 있고 올라가고 약보합 정도 있는데도 체결 강도 좀 약간 흔들렸죠. 그다음에 보합인 날 체결 강도 빠져 있고 5일 체결 강도도 딱 그 자리에서 빠졌거든요. 그게 어느 자리냐면은 이 자리. 사실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팔 수도 있습니다. 체결 강도는 빠졌다가도 다시 들어가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종목에서 제가 정말 유의미 있는 체결 강도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펄어비스. 네.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네.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면 체결 강도로 매도 신호를 줬다는 네. 걸까요? 신작 게임이 나오면 네. 떨어지는 게임사로 유명하죠. 올라가야 되는데. 네,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나온다라고 하고서 네. 초등학교 입학한 애가 이제 졸업까지 했다고 너무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자 펄어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펄어비스 급락 나올 때 초급락에 나왔죠. 초급락. 근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저렇게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사실 매도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요 정도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네. 더 약간 횡보를 해서 시장에서 네. 좀 지치게 만들어서 팔 수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구간에서 만약에 펄어비스를 샀는데 매도 안 올라가서는 팔겠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체결 강도에서 일단은 팔고 나중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사도 된다는 신호가 나왔거든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체결 강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 체결 강도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멀쩡히 가고 있던 움직이던 5일 체결 강도가 갑자기 훅 꺼지고 실질적으로는 당일 체결 강도 많이 꺼졌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이제 그 3.5% 정도 네. 올랐는데도 체결 강도가 더 내려갔죠.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11월 말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차트상에서 보면 11월 말 요쯤에서 이렇게 사실 이거는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거든요. 네. 그렇죠.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차트. 아래 좀 잘 지지해주고 이날 있고요. 신호가 네. 나왔어요. 이날 매도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3일 정도 약간 체결 강도 계속 톤 다운 되면서 그 급락이 나오는 모습.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종목적인 모멘텀을 보고 사셨다라고 하면 팔 수는 없죠. 근데 신작이 나오고 나서 붉은 사막이 좀 연장 딜레이가 된다는 게 나오고 나서 일단은 그 빠지는 흐름들은 사실 차트나 이런 것들 예상하기 힘들죠. 갑자기 빠지니까. 그래서 체결 강도상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중장기 체결 강도 사실 5일이 빠지고 그다음에 한 달 빠지고 60일 차례차례로 들어오지만 빠지는 것도 이쪽서부터 빠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일단 한번 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생각으로 팔고 나중에 좀 올라가서 다시 사더라도 그런 방향 그런 어떤 그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그 다음 장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사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당일 체결 강도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빠질 수 100을 있죠. 네. 밑돌 수는 있습니다만 5일 체결 강도가 100을 밑돌 때는 매도 신호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멀쩡히 유지되다가 갑자기 훅 빠졌을 때 특별히 이제 차트가 안 빠졌는데 차트가 네. 빠지면서 빠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차트가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러프하게 좀 약간 강보합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체결 강도가 빠졌다. 그러면 일단 당장은 안 팔더라도 여차하면 팔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우스 위에 손가락 올리고 있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좋은 거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매수 신호가 잡힌 네, 어떤 매수 신호가 종목일까요? 잡혔던 네. 코롱인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인더 일단 이날도 살 수도 있고 요날도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그 횡보하는 국면에서 한 번씩 좀 튀겨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고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인데 세 개의 장대 양봉이 있죠. 세 번의 장대 양봉인데 이날만 그 5일 체결 강도가 완성이 돼서 이제 이제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제 확실히 올라가니까 빨리 매수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보세요라고 이날 매수 신호가 좀 나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강도 5% 조금 못 미치는 주가 흐름에서 이제 200이 좀 못 미치는 196,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 연속 어제까지 이제 기록해 주면서 어제 한 13% 좀 못 미치게 올라갔는데 상당히 좋고 제가 이제 은변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거 네. 체결 강도 좋은데 뭐까지 늘어나면 좋다라고 제가 금상첨화다라고 체결량이 2배 이상. 맞습니다. 꼭 네. 2배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하게 네. 늘어나는 거 너무 이제도 완전히 체결 강도를 마스터하신 것 같아요. 전 전일 너무 대비해서 좋아요. 네, 네. 전일 이제 8만 5천 주였었는데 체결 강도 완성된 날 이제 오. 21일 주로 거래량이 2배 이상 늘었잖아요. 와.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관심도가 더 집중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뭐 체결 강도가 거래량이 체결량이 좀 플랫하게 유지가 되면서 조용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 좋는데 이렇게 거래량 늘어나면서 체결 강도 좋아지는 종목군들은 퍼포먼스가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도 포옹인더 또 기관이 계속 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6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하기 시작할 지점부터 이렇게 주가의 반응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좀 체결 강도랑 체결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볼까요? 네. 현대건설, 최근에 건설주 좋더라고요. 네, 건설주 좋죠. 네. 일단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정말 많이 동그라미가 올랐네요. 이제 안 쳐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건 원래 쳐놔야 되는데 네. 여기 쳐져 있습니다. 여기. 아. 근데 뭐 누가 보더라도 사실 건설주를 좋게 보는 시장의 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지금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그 증권가에서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네,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하는 건데. 진짜 네.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올랐으니까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이 구간에서 사실 한 번 올랐다 빠질 수도 있는 거고 현대건설 이게 뭐 리포트 읽어봐도 이렇게 좋은 내용도 별로 안 나오고 지금 건설주도 굉장히 이제 아파트 경기가 더불어서 힘들다던데 대출 금리도 높고요. 네, 맞습니다. 요날 이제 체결 강도 확실히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날 체결 강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그날이 이제 체결 강도 맨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체결 강도 이제 빠져 있다가 네. 체결 강도 이제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네. 1.43% 빠진 날 있죠. 네, 유날이요. 네. 그날 체결 강도 150. 와.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도 150. 마이너스인데도 네, 체결 그리고 강도가 한 달 높네요. 체결 강도가 100. 마이너스인데 그냥 한 달 체결 강도가 완성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은변님께서 방금 네. 짚어주신 이 부분 1.4% 빠진 날 체결 강도가 150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체결 강도 외에는 보여주기 힘든 어떤 그 신호죠. 그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도 보시고 그리고 이런 궁금증 가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올라가는데 체결 강도 안 좋다. 올라가는데 체결 강도 안 좋은 건 왜 그런가요? 그러면은 뭐 올라는 가는데 사실 위쪽으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매수 잔량에다가 받쳐만 놓고 떨어지는 물량을 다 받았을 때는 사실 체결 강도 좋게 나오긴 힘듭니다. 그 부분 근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체결 강도가 높다는 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높은 가격이라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빠진 다음에 바닥에서 네. 확 잡아가 나갔기 때문에 체결 강도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오후권쯤에서. 네. 좀 이제는 저희가 체결 강도로 매수 신호를 주는 종목도 알아볼 텐데 현대건설 같은 종목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비 시작 두산인데요. 네, 네. 두산도 최근에 어제도 퍼포먼스를 내줬고 네. 최근에 이사님께서 갖고 오신 종목군도 쭉 보니까 지주사들도 좀 종종 네, 많이 네, 들고 네. 오시더라고요. 두산 이제 하나가 네. 갔으니까 뭐 다음 차례는 두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의견도 증권가에서 네.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괜찮고 또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실적은 볼 건 없는데 시장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두산도 좀 한번 다음 턴은 두산 아니냐 이미 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너울너울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사도 이제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들어갈 만한 자리고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저 바닥에서도 안 샀는데 지금 내가 이걸 왜 사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럴 때 뭐 전 두산을 길게 보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체결 강도가 좀 완성이 돼서 체결 강도 일단 한 4일 정도 지난주 말서부터 일단 100을 완성을 했고요. 60일 체결 강도는 이미 뭐 한 달 정도 꽉 채워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깊은 조정을 주더라도 네. 중간중간에 깊은 조정을 주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체결 강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90, 그다음에 133, 109, 103.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조정을 주더라도 아직은 좀 윗단을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석 달까지 아직 다 10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산 받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봐도 괜찮을까 막 이런 네.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가성칼륨, 그다음에 탄산칼륨을 만드는 기업이죠. 네. 중국 쪽에서 이제 캐파 증설을 지금 한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기사화가 되기도 했는데 네. 화학주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정말요? 네, 실적이 보통 1,000억대 중후반은 그냥 원래 뽑던 네. 기업이었었는데 작년에 다운된 게 9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원탑이기 때문에 칼륨 쪽에서는 칼륨은 이제 약을 만들 때나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유니들을 좀 요즘 화학주가 좀 나름대로 화학주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틀 연속 올라가고 좀 약간 오.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내려왔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유니드가 지금 화학주 중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업적으로 유니드를 잘 이렇게 회자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유니들 연구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 종목 너무 매력 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실적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틀 연속 올랐고 네. 그다음에 체결 강도를 보면 모멘텀은 좋고요. 어제 네. 완성이 됐습니다. 어제 완성이 됐는데 122, 108. 사실 이 칼륨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 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 가성 칼륨이나 이런 부분들. 어제 체결 강도 완성이 됐고 거래량이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어제 조금 늘었기는 했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14일과 비교했을 때는 4배 늘었는데요. 그렇죠. 네. 중간에 한 2, 3만 주 정도 네. 거래되다가 그저께 네. 거래량이 좀 늘었다는 점, 그리고 체결 강도 완성이 됐다라는 점,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비시작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산과 유니드, 앞으로 체결 강도라는 이 선행 지표를 통해서 주가의 퍼포먼스 어디까지 나타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사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보죠. 4분기 실적 이상무, 유럽 불확실성보다는 더 크게, 더 멀리 볼 것이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해 수주 금액 연간 7조 1천억 원을 냈습니다. 기존 연간 가이던스인 6조 3천억 원에 비해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죠. 하지만 최근 시장에 불거지고 있는 것은 유럽 시장의 원전 수주 불확실성,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원전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원전 시장의 잠재력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조 경쟁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대신증권 적고 있는데요.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향 원전 입찰이 시작이 되고요. 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을 시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주기기를 수주할 수 있다는 낙수 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3.5세대 SMR을 수주할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있네요. 목표 주가 26,000원에서 3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에서는 업종을 살펴보죠. 이어서 원전이 속하는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의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 발간했고요. 국내외 원전 노이즈 해소 국면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일정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국회에 보고되는데요. 기존 안에서 조정안으로 바뀐 내용은 대형 원전이 3기에서 2기로 줄어드는 내용이고요. SMR은 기존의 1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확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속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월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체코 그리고 후속 호기를 검토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럽 국가들에서 한국의 원전 점유율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반대로 웨스팅하우스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한국형 원전 사이의 밸류체인 가운데서 교집합 종목을 찾아본다면 어떤 국가가 수주하든지 간에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죠. 이번에는 LIG 넥스원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어제자로 대신증권의 LIG 넥스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같은 부분을 짚고 있는데 키움증권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도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해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향 수출이 본격화되는 것이 올해입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수출 비중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요. 대신증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드론과 로봇 같은 미래전 핵심 사업 가치는 동사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는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날 대신증권에서도 로봇이나 이 드론 같은 트렌디한 수주를 중심으로 이뤄져 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가 고평가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은연중에 LIG 넥스원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대신증권의 목표 주가는 33만 원이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이보다 5만 원 높은 3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도 업종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미디어, 엔터 관련 리포트, 하츠2 하추핑이라는 제목을 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발간했는데요. SM과 SMG 엔터 MOU를 체결했습니다. 데뷔 곧 예정하고 있는 하츠2 하츠, SM의 신인 걸그룹과 SAMG의 주력 IP인 하추핑이 콜래보레이션에 들어간 겁니다. SM은 이미 MD 사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고요.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하추핑이 흥행한 이후로 키즈 IP에서 대중 IP로 인지도가 한 단계 점프업했죠. 두 회사의 콜래버레이션, MD 판매는 하반기 가시화되면서 실적도 하반기부터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을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 수급 들어오면서 강한 강보합권으로 마쳤는데요. 마이크론과 인텔 등 반도체주의 급등이 나왔다는 점 주목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2600포인트 안착 이후에 어제도 상승이 나오면서 짧은 저항대인 2650포인트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태만 유지한다면 올해 안에는 코스피 3000포인트 근처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상승한 시장에 맞춰서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4차 산업과 재건 테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어제도 로봇과 AI 쪽 수급 들어갔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테마는 재건 관련주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도 할 수 있다라면서 종전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수백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산업인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기업들 밀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국내 건설기계 1위 기업이고 재건 테마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한번 공략해드렸는데 상승 이후 물량 소화 구간인 만큼 지금과 같이 눌림목 구간에 매수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일섭위원, 그다음에 서영원 차장,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은 막판에 치고 들어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오늘 뭐 뉴욕 시장 별로 딱히 재료가 없었던 날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얘기 다시 좀 나오긴 했었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장 인텔이 뭐 급등한 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M&A 얘기니까 조금 뭐 어떤 실적 이런 모멘텀은 좀 아니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 코스피 상승을 하면서 이제 2,620선. 오늘 좀 전에 이시우 전문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000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분위기가 그만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또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 한 분 말씀 들어보죠. 자, 오늘은 신일섭 의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탑3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로봇 섹터의 메인 흐름이 산업용 로봇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섹터들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밸류 체인의 확산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적용이 된다고 꼭 응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 미래에 우주에서 뭐 우주 생명체가 지구를 만약에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지구 특공대 테마가 나타나더라도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잖아요. 그런 테마가 나타나더라도 이 알고리즘은 똑같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로봇 테마가 강한데 처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스타트를 끊었죠. 맨 먼저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맨 먼저 실현이 되는 거, 그래서 맨 먼저 기업이 돈을 버는 거. 그게 먼저 움직이는 게 당연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F&B, 푸드 앤 베버리지를 먼저 가잖아요. 피자집 가시고 치킨집 가시고 배달시켜 먹고 거기서 움직이는 로봇 팔을 만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간 것이고 왜냐? 거기서 기업이 먼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기업이 어디서 돈을 버나? 이제 공장으로 갔죠. 그동안 공장에 있는 로봇들에게는 인간이 접근을 하지 못하다가 공장의 로봇이 사이즈가 작아지고 인간이 들어가면서 1+1 패키지로 들어가면서 그 공장에서도 협동 로봇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스타트를 끊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단계 완전 레벨업 해갖고 이 시총 4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간 다음에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로봇 관련주로 그 매기가 전이되는 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의 흐름은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휴림 로봇 급등 이렇게 나타나죠. 그동안 주인공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 뉴로메카 이런 쪽에서 유일 로보틱스, 휴림 로봇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거, 확연히 이런 것을 포착을 하시면 다른 테마를 접근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료 AI 코어라인 소프트의 FDA발 급등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이 산업용 로봇이든 협동 로봇이든 이 로봇, 만질 수 있는 로봇이 간 다음에는 만질 수 없는 로봇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의료 AI. 요건 만질 수 없는데 실체는 있는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ABU CAC 요걸 갖고 있는데 이거의 고도화 버전을 FDA 510K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심장 CT 그리고 흉부 CT에서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한 정량 분석이 가능하여 의사 선생님의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현장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치킨집, 피자집에서 시작해서 공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의료 현장으로 갑니다. 이런 순서대로 움직이는 흐름을 미리 포착하였다면 오늘, 어제, 그제 이런 흐름들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ABL 바이오의 학회 발표 임박으로 인한 급등세입니다. 17일에서 20일 날 키스톤 심포지아가 열리는데 혈액 내관문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의 우수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그랩바디 B가 적용된 대표적 파이프라인이 ABL 바이오 앞자를 따서 ABL301입니다. 이미 사노피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한 파킨슨병 치료제고요.
이 그랩바디 비혈액 뇌관문 셔틀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뇌는 아주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약효를 그 안에 들여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 예를 들어 사노피 같은 경우가 파킨슨병 치료제가 좋은 게 있더라도 그 뇌 속에 넣는 그 셔틀이 없는 겁니다. 그 셔틀 태워주는 것을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 기술이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그다음에 이 ABL 바이오까지 이런 도움을 주는 기술 수출에 해당되는 모델이다. ABL 바이오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 이것도 미리 예측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ABL 바이오 후속을 찾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시장의 집중적인 요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 또 최근에 순환매 돌고 있는 의료 AI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기술 수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서 차장님께서 오늘 장탑스를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빠르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워낙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반등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상승의 움직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미국 증시가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지만 뭐 상방을 크게 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과거 2024년도 하반기를 살펴보면 미국 증시가 독주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고 나머지 그 외 증시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만 유럽과 중국에 대한 랠리가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유로스톡스도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H지수나 항생지수, 그다음에 중국 본토 지수들도 최근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한국 증시도 지금 미국 증시의 자금들이 다른 여타 증시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근 우리나라 수급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강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환율의 부담이나 뭐 정치적 리스크도 감안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 올해 들어서 3조 원가량 코스피 지수를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기관의 체리피커들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그 이후의 흐름들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뭐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 재개도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23년도 11월 달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물론 뭐 시장 조성자라든가 LP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가능했습니다만 그동안의 대차장고는 82조에서 50조로 감소를 했고요. 37% 감소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2%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공매도를 청산한 물량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공매도를 하지 못하긴 했어도 2차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밀려내리면서 평가 잔고 자체가 감소한 경향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공매도 0.01%나 10억 이상의 공시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3법 중에 대한 부분들도 전력 확충망에 대한 부분들이 산자위를 통과함으로써 전력망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놓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공매도 상황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을 지금 1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4%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7% 오름세.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 바이오로직스 1% 이상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테오젠은 하락 출발하지만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HLB도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2% 이상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정도 0.6% 전후 정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종가가 유지가 된다면 오늘까지 또 7거래일째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좀 선물도 좀 플러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일단 1,439원에서 어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마감이 된 게 이제 오늘 이 1,430원대가 유지가 되느냐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죠.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조금 또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이죠. 또 관세 얘기를 좀 계속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라든가 또 국채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뉴욕 시장에서 좀 나타났던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떴네요. 코스피 0.3%, 코스닥은 지금 딱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좀 올라서 1,442원 그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좀 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아까 동시효과 상황에서 좀 짧게 살펴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2월 19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인텔의 그 분할 수익, M&A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 속에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39%가량 상승하면서 2,635포인트,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0.1%가량 빠지면서 772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25% 부과할 것이고 바이오 그 이상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도체까지로 관세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 정규장 속에서는요. 반도체는 뭐 그렇게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케이프치스법에 대한 산자위 통과라던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반도체 주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도 0.8%가량의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흐름 좋네요. 2.3%.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흐름도 괜찮았었죠. AI에 대한 수요 지속적으로 견고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2.6% 상승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3위대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구간 35만 6천 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로직스와 3위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0.9%가량 빠진 채 출발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20만 원 선 또 다시 이탈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0.2%가량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신약에 대한 허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셀트리온은요,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 출발, 지금 5일 차트 보게 된다면 최근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여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2% 하락, 그리고 KB금융도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11위부터 15위입니다. 네, HD현대중공업이 오늘 조정을 끝으로 또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위권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현대냐 한화냐, 지금 방산이냐 아니면 조선이냐를 두고 계속해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현대중공업이 1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 출발, 삼성물산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한화 오션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그룹주들 대체로 좀 쉬어갑니다. 다음 장 보시죠.
현대모비스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랜만에 하락으로 출발한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20위권 안으로 올라온 가운데 오늘 0.5%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외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힘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 좋지 않습니다. 우선 시총 5위권 안에 알테오젠이 2% 이상 빠지고요. HLB도 2% 이상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1% 이상의 상승 나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요. 바닥 띄고 좀 반등하려는 시세를 분출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1.5%가량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일제 하락 출발이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7% 그리고 클래시스도 0.1%가량 상승하면서 의료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흐름도 그래도 좀 버텨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제 10위권이고요. 0.2%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파마리서치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HPSP가요 1.5%가량 힘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가운데서도 다소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도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제약도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엔터도 좀 반등 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펩트론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펩트론 기세가 좀 꺾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보합권 움직임, ABL 바이오도 오늘 4% 이상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 오늘 좀 강하게 출회되면서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0.2%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으로 출발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방향성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매기세가 장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장초 시총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상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두 분 또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실지 살펴보겠는데 오늘 어쨌든 출발 상황 좀 종합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오늘 전력 설비 쪽도 조금 괜찮고 바이오, 금융, 하나 그룹으로 따지면 좀 약간 좀 부진한 편이고 오늘 소부장 쪽에서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7% 넘게 오르면서 좀 눈에 띄네요. 간만에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도 좀 나타났고 엔터주도 오늘 조금씩 보합권이긴 한데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도 해석하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645.57, 18.76%포인트 오르고요. 등락률로는 0.72%입니다. 코스닥은 1.94포인트, 775.59고요. 등락률은 0.25입니다. 오늘은 코스피의 상승률이 코스닥 대비해서 3배 정도 이상이죠. 지금 아직도 한 달 대비로는 코스피가 4.32%고 코스닥 6.55%, 3개월로는 코스피 5%, 코스닥 14.27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얘기하고 있죠. 코스닥이 정말 중요한 월봉의 이동평균선이 전부 밀집된 구간에 다가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유리한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벌써 나타나죠. 지금 코스피가 더 유리한 구간이라는 것은 코스피는 그 부분을 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월봉에 지금 10, 20, 60 모두 다 중첩된 그 2,600짜리를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에 2,800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위가 열린 코스피가 앞으로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코스닥은 그 저항권에 이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코스닥이 강했지만 지금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이 구간, 이 중요한 구간을 단번에 뚫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코스닥이 3개월, 1개월 대비로는 지금 앞섰지만 앞으로 향후 1개월은 아마 코스피의 상승률이 코스닥의 상승률을 이기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고요. 환율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전저점이 붕괴됐죠. 61선이 깨지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버티더라도 저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는 하나인데 이 태양이 두 개 존재할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결국 방향성은 저걸 따라갈 수밖에 없죠. 저게 무슨 할루시네이션 같은 가짜의 어떤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진짜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진짜는 달러 인덱스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급락을 하면서 깨졌기 때문에 한국 원달러 환율 차트도 지금 한 단계 내려가면 전저점 붕괴, 전저점이 1430원짜리죠. 2025년도 1월 27일 날 자리. 여기를 붕괴시키면 똑같이 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원달러 환율을 움직일 수 있는 수급에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 수급이 56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거든요. 지금 어저께는 180억 정도 샀습니다. 자, 180억 정도 사서 어쨌든 이거를 방향성을 바꿨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지만 이건 솔직히 1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미약하고 오늘도 일단 560억 팔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180억 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방향성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차트의 붕괴는 아직 좀 있어야 되지만 달러 인덱스의 붕괴가 결국 그걸 예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좋죠.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오늘 SK 하이닉스가 3.33 오르고 삼성전자가 1.41 올라서 1, 2위가 잘 가고 있네요. 역시 이 1, 2위에 달려있다고 했죠. 왜? 삼성전자가 14.41, SK 하이닉스가 6.48입니다. 더하면 몇 퍼센트라고 했죠? 21%가 넘습니다. 결국 5분의 1을 이 두 종목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냥 지수를 움직이는 건 이 두 개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수를 빼고 재미있는 장면은 지금 어디서 연출되고 있다고 했죠? 11위, 12위, 10위. 여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위, 이런 거 시가총액 10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라인이죠. 우리가 뭐 지지 저항 라인 할 때 뭐 이동평균선 혹은 전저점, 뭐 하락갭, 상승갭, 고점 추세선, 저점 추세선 이런 것도 하지만 단순하게 마디 지수 때 있죠. 예를 들어서 6자리에서 7자리로 변할 때. 그쵸? 9만 원대에서 9만 9천 원을 깨고 10만 원을 갈 때. 99만 원을 깨고 100만 원을 갈 때. 삼양식품처럼. 그게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지지 저항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총 12의 진입. 그 다음에 30조라는 거의 진입. 이것 자체도 저항입니다. 그래서 11위에 HD 현대중공업이 29조 3천억 원이고요. 샤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9조 3천억 원입니다. 30조라는 벽, 그 다음에 시총 10이라는 벽, 이것 자체도 저항입니다. 그래서 10위인 KB금융인 32조, 이걸 제치려면 일단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오늘 지금 가고 있는 게 조선 기자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퍼지는 현상은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재미있는 장면은 5위에 있죠. 이 에코프로베이엠을 제치고 알테오젠 바이오가 1위로 올라선 이 흐름은 이미 전개가 됐고요. 이번에는 로봇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위 똑같이 2차전지 에코프로를 제치고 4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 싸움이 굉장히 재미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수도 위원님 시장 출발 상황에 대한 해석 좀 들었고, 자 이번에는 소영훈 차장님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오늘 시장의 특징 뭐 어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전히 코스피에서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중심에서의 수급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국인의 매도폭이 줄어든 부분들을 연기금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서도 뭐 선물 시장 분명히 중요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외국인이 선물 중심으로서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결제 약정의 물량을 살펴보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외국인들은 환율에 대한 부담과 그 종목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증시가 저가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는 선물 중심에서의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장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업종을 살펴본다라면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제 석유 가스관을 공격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천연가스가 7%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쪽은 지금 현재 아직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좀 발작하는 부분들은 좀 있으나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협상이라든가 휴전 협정으로 가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력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에너지 3법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은 여전히 추세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소영원 차장님 말씀까지 쭉 시장 상황에 대한 말씀 들어왔고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뭐 좀 썩 나쁜 상황은 아니고 근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지금 0.8%까지 좀 올랐고 코스닥도 좀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 오늘도 딱히 그렇게 외국인이 아직은 400억대 양쪽 다 팔고 있다라는 점. 코스닥은 개인이 좀 사고 있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 1,442원대 중반 좀 움직임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배는 거 전해주세요.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냉각 시스템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냉각 시스템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간밤에 인텔이 16%가량 미증시에서 폭등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HBM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KFC법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반도체 기업들, HBM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전선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전력 설비까지 좀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세 25%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확실한 매수나 매도를 취하고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외국인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고 기관이 5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 특히 기관 가운데서 연기금이 14년 최장 기간의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을 다시 쓰게 되는 건데요. 연기금의 매수주의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기관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8억 원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390억 원가량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은 0.2%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2% 이상 강합니다. 역시나 KFC법 지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기계업종이 1.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운수창고, 운수장비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은 괜찮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하는 업종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약 업종이 오늘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인터넷이 1.4%, 방송 서비스 1.26%, 오늘도 이 두 업종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비금속 1.8%가량 상승하고 있고 화학 같은 경우에도 0.9%가량 오름세인데요. 보통 화학에 2차 전지 소재단 기업들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으로는 시세가 괜찮은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바이오젠이 오늘 23%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LS그룹주들이 시간외부터 강한 상승 나왔었죠. 18%가량의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요. 10만 원 선을 넘어섰다는 게 특징적인데 JP모건에서 HBM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다라는 보고서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한미반도체 투자 심리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포스코 DX도 오늘 10%가량의 강세, 그리고 YT솔루션도 14% 오늘 2차 전지라던가 자율주행 전반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진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들어선 모습이고요. GST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죠. 18%가량의 강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일로보틱스 흐름 좋습니다. 두 자릿대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대화제약이 오늘 개별 이슈로 16%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유방암과 관련되는 치료제에서 임상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이렇게 임상 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나오는 종목 그리고 계약 체결 소식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신일섭부터 좀 종목별 흐름 어떤 거 눈에 띄십니까? 네, 뭐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랑 주식시장의 논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쉽거든요. 자,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너무 팔팔 끓이면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물 받으려면 어디다 컵 대고 있으면 돼요? 물이 떨어질 것 같은 것에 종이컵 대고 있으면 받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낙수 효과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그동안 정말 크레이지 모드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29조 7천억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좀만 올라가면 30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30조 2짜리에서 3짜리로 바뀌는 그거 단순히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총 10위 KB금융을 제치고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10이라는 숫자 그것도 저항입니다. 근데 그 저항에 이제 맞닥뜨렸는데 너무나 뜨거우니까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럼 그 낙수 효과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조선 기자재로 가겠죠. HD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드니까 배 주문을 받으면 조선 기자재 업체에 또 발주를 넣을 거 아니에요. 부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글로 흘러가는데 오늘은 선택된 곳이 한국카본입니다. 왜냐하면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LNG 분해제의 투톱인데 동성화인텍은 이미 이전에 신고가를 돌파해서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안 간 게 한국카본입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무려 2020년, 21년, 22년, 23년 고점까지 4년 고점을 단 한 번에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세상을 넓혀도 똑같습니다. 더 큰 시장에서 물이 떨어지겠죠.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딥시크발 충격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다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전 자리로. 그렇죠? 딥시크를 전 세계에서 다 싫어하기 시작했죠. 저거 정보 유출되고 다 통제돼서 정보도 제대로 지식이 또 못 얻는다. 그렇게 되니까 엔비디아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럼 그 낙수 효과. 엔비디아 슈퍼칩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어제 그록3를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했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그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시스템. 그래서 미국의 이 선도주가 버티브 홀딩스, VRT,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어컨 박사님 캐리어 박사님이 에어컨을 만드셨잖아요. 캐리어 글로벌. 이게 다 지지권에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로 떨어지는 우리나라 종목이 어디? GST. 그러니까 결국에 원리는 전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큰 데서 작은 데로,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곳으로, 먼저 주문 들어오는 곳에서 나중에 주문 들어오는 곳으로. 결국 이 밸류체인의 흐름이 도는 것은 전부 다 일치한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게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점점 넓게 퍼진다. 그러니까 오늘 GST도 강하게 오르는 게 그거죠. 엔비디아가 강하게 오르니 데이터 센터 다시 확장되겠는데 슈퍼칩 다시 필요하겠는데 딥시크팔 충격 일시적이겠는데 냉각 시스템 필요하다. 버티브 시스템 캐리어 글로벌 다시 반등하네. 우리나라 GST도 낙수 효과에서 먹을 파이가 있겠네 하는 이 알고리즘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영원 차장님 또 종목별 흐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는 조선 섹터에 대해서 좀 세분하게 계속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선이 뭐 고평가됐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뭐 미국에서도 보면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것이 이제 상위를 의회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해군 함정에 대해서도 MRO 사업을 이제 다른 나토 국가나 회원국 이 조약에 인해서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조선소에 대한 기회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로 인해서 뭐 하나오션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조선업종에서도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슬롯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도킹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수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물량을 인도 조선소
구조로 넘기면서 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초반에 조선주들의 상승세는 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디테일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 기자재 관련된 흐름이라든가 군수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들 물론 어느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이클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기 마련이겠지만 현재 전반적인 사이클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자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은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해군 관련된 MRO 사업도 상당히 급격한 성장을 좀 이룰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차장님은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피에서 방산, 코스닥에서 바이오 로봇의 진격, 시총 상위 판도 변화에 주목하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순간 HD 현대중공업이 30조를 돌파했습니다. 30조 돌파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9조입니다. KB금융이 32조니까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35조에 있는 9위 네이버까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 조선 방산의 질주는 아마 네이버를 제치는 데까지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고 있지만 4위 에코프로인 8조 3천억 원에 거의 다가선 7조 9천억 원입니다. 이 판도 변화, 결국에는 방산, 조선, 로봇의 진격, 어느 정도 위의 상위를 더 제칠 때까지 진행되리라 생각이 되니 밸류체인의 확산에 미리 대비하면서 낙수 효과를 주워먹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서 소장님의 키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업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섹터 세분화 지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해군 MRO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MRO 사업이 확장이 된다라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바지선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또 관련된 종목들도 있는 만큼 조선의 세분화를 지속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볼까요? 오늘은 넥스틴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일단 동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고요.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3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46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시장의 컨센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력 장비인 이지스 관련된 수주 증가세가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를 좀 가능하게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분기 수주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지스가 2대인데 모두 이제 중국향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중국향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 단가의 한 2배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영업이익률이 46%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장비인 아이리스2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납품도 개시가 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적을 견인하는 데 좀 도움을 준 걸로 이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가 좀 더 고무적인 건 HBM 관련된 검사 장비인 크로키의 매출이 예상된다인데, 현재 크로키나 SK 하이닉스양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 결과는 3월 전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장비가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과 속도 면에서 매우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좀 무난하게 퀄 통과가 될 것이라 이렇게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연간 하이닉스의 향후로 12대 정도의 수주가 일단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좀 애드되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결국 AI에 관련된 긍정적인 내러티브에 HBM으로 동참하고 있는 전방의 하이닉스의 밸류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HBM 검사 장비에 대한 가치도 시장에서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 5천억대는 저렴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BM 검사 장비인 크로키가 기대된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난 시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고점을 좀 낮춰가면서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장기간의 흐름을 보여줬고, 이 흐름을 좀 바꾸기 위한 그 차트의 노력이 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작년 4분기 고점인 6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8,000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또 목표가는 6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넥스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하나그룹주 요즘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가가 무려 7거래일간 70%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그룹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이 올해 수익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 시장에서는 한화의 이름만 달면 종목이 상승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한화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한화그룹주들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세 가지요. 네. 사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장 수혜주가 하나그룹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주력이 일단 방산조선, 그렇죠? 네. 네, 둘 다가 사실 수혜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경찰 국가 노릇 안 하겠다. 너희들 건 너희가 지켜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선 유럽을 중심으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를 늘리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가 뛰었죠. 연초 대비해서 그 이유고.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전화 통화에서 한국에 조선 잘하지 않나요?라는 말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하나오션하고 특히 이제 조선 중에서도 이 방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오션, 옛날 대우조선이죠. 그리고 LGD 현대중공업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세 번째 이유는 관세 프리입니다. 관세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관세 모두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죠. 유일하게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이 없는 그룹이 하나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가 뜨는 종목을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일단 방산 때문에 뜨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그게 100% 뛰었죠. 연초 대비해서. 네. 그리고 하나 오션이 108%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연관되어 있는 곳이 하나 비전, 하나 시스템. 다 60%, 5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요즘 하나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 덕분에 하나그룹의 그룹 전체 시가총액도 네. 작년에 30조 3천억이었는데 현재 70조 5천억입니다. 1년 동안 2배 이상 올랐죠. 네, 이상으로 130%가까이 올라서 와. 이런 영향은 이 관세와
방위비의 각국의 부담이 늘어나면 한동안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올 들어 가장 매수한 10개 종목 중에서 10개요, 네. 3위하고 7위를 다 하나그룹주가 차지했어요. 어쨌든 이런 모멘텀과 수급까지 받쳐주니까 주가도 이에 반응하면서 뭐 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의 지분을 매수했다,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왜 한화 에어로가 한화 오션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그 많이 번 돈을 계열사에 좀 나눠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하나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기업에게 그 한 1조 정도 되는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영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하나그룹은 지배구조를 네. 보시면 저 주 하나의 최대 주주가 김승현 회장이에요. 네. 26%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삼형제가 주 하나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에너지의 지분. 하나에너지의 지분을 삼형제가 100%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에너지는 비상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너지가 주 하나의 지분을 약 15% 정도를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하나에너지를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에너지 키워야 되는데 네.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사들인 걸 어디서 사들였냐면 하나에너지 자회사인 하나임팩트가 네. 하나오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8%. 그중에 한 4%를 추가로 사들인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1조 정도 되는 돈은 바로 하나에너지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에너지로 가게 되면 저 삼형제가 주 하나의 경영권 승계를 받는 총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좀 지분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표를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만 한화에너지의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첫째죠. 네. 50% 갖고 있고 그리고 김동원 사장이 25% 그리고 부사장 셋째가 25%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계열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계열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하나그룹은 네. 삼형제로의 경영권 승계는 거의 계열 분리까지 해도 되는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산업인 방산하고 항공우주에너지 하나그룹의 메인 산업은 김동관 부회장이 가져가는 거다.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션, 임팩트 에너지까지 가져가는 거고 둘째 김동원 사장 같은 경우는 금융계열사를 다 점지해요. 하나생명, 손해보험, 투자증권, 자산운용 그리고 셋째 김동선 부사장이 유통, 그다음에 리조트, 반도체 장비 정도 이렇게 지금 가름마를 거의 탄 상태. 이제 주 하나의 지분만 넘어가면 사실은 계열 분리를 해도 무방한 정도로 이미 사업은 이미 분리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화 에어로가 한화 오션의 지분을 매수를 한 게 그 MRO 사업 때문일까? 그냥 방산에 네. 대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경영권 승계. 돈을 네.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네. 1조를 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홉 인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셋째 김동선 부사장 측에서 그럼 진행이 되는 건지 어쨌든 이게 유통 관련된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단체 음식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도대체 왜 인수하려는 건지 예전에 한번 비슷한 사업 했지 않았나요? 네, 2020년에 원래 갖고 있던 급식 사업을 팔았어요. 당시에. 왜 팔았어요 그때는? 2020년은 언제죠? 2020년대요. 코로나 때. 네, 팬데믹 때는 그 돈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은 수익성이. 이번 그 하나그룹의 아홉 인수는 네. 아까 이제 요 앞에 그림에서 봤던 이 삼형제의 계열 분리를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네. 일단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과 에너지 전체를 다 가져가죠. 김동원 사장은 둘째인 금융을 다 가져가는데 잘 보시면 김동선 부사장이 가지고 있는 유통 로봇 이쪽은 한참 투자가 돼야 되고
캐시플로가 좋지가 않아요. 요즘 돈을 아직 벌어주는 그런 그렇죠. 게 요즘 뭐 아니군요. 네. 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아주 그렇게 캐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한 캐시카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김동선 부사장이 계열 분리가 되었을 때 자신만의 확실한 캐시플로우 하나를 잡고 싶은 부분이 바로 있어서 일단 아우홈이라는 급식을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하나그룹 자체 급식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하나그룹 내의 급식만 해도 캡틴 마켓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급식 사업이 생각보다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급식도 하고 식자재 유통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CJ 프레시웨이가 제일 커요. 한 3조 8천억 정도 매출을 하고 네. 두 번째 큰 곳이 삼성 웰스토리예요. 3위가 아우홈인데 아우홈은 급식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식자재 유통부터 급식 알파 오메가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파 오메가의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그 김동선 전 부사장이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로봇 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이 로봇이 앞으로는 아마 급식 조리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이고 이것과 시너지가 있고 그리고 리조트 유통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식자재와 관련된 유통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그렇고 계열 분리됐을 때는 확실한 캐시플로우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계열사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열 분리 전에 자신만의 사업 확장을 좀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김동선 부사장이 식자재 식음료의 진심입니다. 음식을 좋아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그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한국에 갖고 왔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유로 이번에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관심이 있으니까 눈여겨봤는데 이게 또 사업적으로도 잘 엮이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지분 관련된 네.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아워홈 자체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수가 과연 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네. 아우홈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우홈이라는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고 비상장사예요. 그리고 아우홈의 창업자는 원래 이제 그 구자경 회장의 그 셋째 동생인 구자학 회장입니다. 구자학이요? 네. 구자학 회장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병철 회장의 자녀 이숙희 여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삼성과 LG가 사돈이 되는 게 바로 저분 때문인데 네.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는 사남매가 있어요. 먼저 네. 구본성 부회장 그리고 구미현 장녀 네. 그리고 구명진 자녀 그리고 구지연 부회장 이렇게 4분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지분을 이제 한화에서 지분을 매입하는 집은 누구 거냐면 저 구본성 부회장과 구미연 씨 이 사람들 두 분의 지분 58%를 네. 인수하는 것이고 절반 나머지 40%는 구지연 부회장 20%, 구명진 씨 19%인데 이쪽은 매각에 현재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거의 좀 비슷한 비율인데요? 그 58%면 일단은 경영권은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 구자학 돌아가신 회장이 네. 이 아우홈을 물려주면서 기업의 정관에다가 명시한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거를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팔려고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 지분을 먼저 사갈 수 있는 우선적으로 사갈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정관에다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럼 반대하면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렵네요. 한화가 지금 58%이 네. 8,500을 주고 살 수는 있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구지연 부회장이나 구명진 씨가 먼저 그 돈으로 같은 돈으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저렴하게 팔 수는 없고. 그렇죠. 네. 팔 수는 없고 네. 살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이제 그게 하나 리스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지연 그리고 아우홈은 지금까지 사실은 막내인 구지연 부회장이 경영을 해왔습니다. 네. 경영을 잘 해왔어요. 그리고 아시듯이 국내 급식업체는 이미 국내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급식업체는 우리나라 급식 푸드테크가 꽤 괜찮은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글로벌 확장할 수 있는 충분히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아우홈도
매출액의 10% 이상이 글로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구지연 부회장이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여기 아우홈도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었죠. 왜냐하면 구지연 부회장이 계속 경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장남인 구본성 부회장이 경영을 하다가 사실은 좀 사고를 쳤죠. 그래서 자매 3명이서 구본성 부회장을 경영에서 퇴출을 시키고 네. 다시 막내인 구지연 부회장이 경영을 해왔는데 구미연 씨가 결국에는 배당금을 적게 줄인다고 배당금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다시 경영권을 가져옵니다. 작년에. 그리고는 지금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연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계속 경영을 하고 싶은 거죠. 실제 아버지인 구작 회장의 대를 이어서 가장 경영을 잘한 분이었고 셋째인 구명진 씨는 그렇게 뭐 돈에 네. 남편을 보시면 네. 메리츠 조정호 회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년 뭐 배당금으로 네. 3,000원씩 가져가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돈에 구애를 안 받는 분이시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근데 구지연 부회장은 진심으로 이제 아우홈을 계속 경영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남아 있는 관건은 구지연 부회장도 지금 재무 투자를 구했기 때문에 네. 우선 매수 청구권을 얼마나 청구할지가 첫 번째 관심사가 이고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김동선 부사장이 진심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일단 그 하나 갤러리아 쪽에서 이사회에서 사는 것은 이사회는 성의는 났어요. 네. 과연 돈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요거를 네. 인수하는 건데. 이게 총 네. 그 아우홈의 가치를 1조 5천억으로 평가를 했고 1조 5천억. 그러니까 주당 6,500원을 네. 평가를 했고요. 그 중에 58%니까 약 8,500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현재 김동선 부사장이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하나 갤러리아 쪽에 호텔 앤 리조트는 네. 현재 현금성 자산이 1,400억밖에 없어요. 1,400억. 네. 1조인데. 네. 네. 그리고 계열사의 자금을 총 동원해도 약 4천억 정도 동원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4,500억은 결국에는 외부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차입 금리, 비용 만만치 않죠. 우선 상호펀드 IMM 크레딧 솔루션에서 3천억을 투입할 것 네. 하는 걸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을 다 마련한다고 해도 네. 구지연 부회장과 구명진 씨가 가지고 있는 40% 지분을 또 한번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자금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라서 지금 이사회 성의는 나고 시장에서 매수할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돈 캐시카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워홈을 인수하려는 건데 인수하기까지의 과정은 좀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또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되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건 아닌지 뭐 시장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현재 이제 아우홈과 비슷한 기업들의 에비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시장 가치를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 동종업체 중에서는 현대 그린푸드가 에비타가 한 4.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CJ 프레시웨이가 3.3배 정도 되고 네. 신세계 푸드가 6배인데 이 아우홈은 현재 이 매각가라면 10배입니다. 에비타가. 그러니까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우려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인수금융이 외부 차입이 50% 이상이면 현재도 하나 호텔 리조트가 부채가 있어요. 네. 이 부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만약에 팬데믹 같은 게 또 한번 발생한다면 그러니까요. 네. 네, 사업에 대한 지속성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건 뭐 가정이니까 뒤로 빼더라도 일단 동종업계보다 한 2배 이상의 가치를 치준 것이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과도한 부채 비율도 아마 리스크로 상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고려양이 경영권 분쟁 심하잖아요. 네. 네. 구지연 부회장이 20%, 구명진 씨가 19%니까 3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MBK 같은 사모펀드 하나 잡으면 경영권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고려아연의 경영권 자체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노이즈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아워홈의 인수 역시나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워홈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 최근 잘 나가고 있는 한화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워홈과 관련된 인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나우 일부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성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변동성이라던가 또 11시쯤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지금 머스크와 그리고 트럼프의 이야기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희 마켓나우 2부와 또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 그리고 인사이트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